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57번째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의 7, 8억 정도 그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유선으로 상담했던 내용인데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안내문을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약간만 변경해서 사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어굴 씨는 2016년 본인 단독 명의로 8억 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나어굴 씨가 유선상 제게 말해준 취득자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4억 원은 시중은행 대출, 2번 2억 5천만 원 중 첫째, 본인과 배우자가 모아놓은 적금 5천만 원, 둘째, 본인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전세로 살던 보증금 2억 원, 3번 나머지 1억 5천. 나어굴 씨가 제게 물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사에게 유선이나 대면 상담 받고 본인이 소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수수료를 내고라도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은지. 둘째, 출처가 분명한 6억 5천 말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될지. 셋째, 조사 대상 기간이 취득했던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소명하면 될지.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우선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받자마자 가까운 세무사라도 선임해서 대응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아파트 취득자금 8억 원에 대한 출처가 분명하다면 본인이 자료를 잘 구비해서 준비하면 될 테지만 일부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존재한다면 금융거래 전체를 분석해서 우리가 소명해 볼 수 있는 금액과 아예 소명이 불가능한 금액 등으로 구분해서 대응을 해주면 좋은데 본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금융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본 경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측면으로 아무래도 세무사들이 세무서, 국세청 조사관들과 더 많은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이 보기 편한 원하는 양식대로 소명 문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런데 뭔 별도 양식이 또 필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납세자의 경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핵심만 얘기하지 않고 구구절절 본인 하소연 등 이런 방식으로 소명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핵심이 되는 내용인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을 불분명한 나머지 1억 5천으로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틀렸습니다. 제가 나어굴 씨에게 곧바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2016년에 아파트 취득하기 전에 살던 보증금 2억은 어디서 났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뜸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봐요? 합니다. 말투만 들어봐도 감 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전세보증금인 겁니다. 이 부분은 보나마나입니다. 아주 흔한 사례죠. 서울에서 취직한 사회초년생인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그 당시엔 시중은행 대출도 어려울 테니까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나중에 돈이 좀 모이고 30대 중반쯤 됐을 때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수년 전 부모님이 대준 전세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으로 흘러가는 흐름 말이죠. 이 측면에서 조사 대상 기간이 2016년만 선정됐더라도 취득자금의 원천 중 일부가 이보다 이전인 2010년까지 흘러간다면 그때까지 밝혀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2016년에 발생한 소득, 금융거래 흐름만으로는 소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의 가장 핵심은 초도자금과 그 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연봉 5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취업 5년 만에 8억짜리 부동산을 은행 대출도 없이 취득했다면 앞뒤가 안 맞겠죠. 따라서 나어굴 씨는 처음에 에이 불분명해 보이는 1억 5천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되겠다 하고 편한 마음으로 제게 상담을 요청했었던 건데 사실상 이번 추석이 지나고 조사 기간에 소명해야 하는 대상은 과거 전세보증금 2억과 불분명한 1억 5천 총
3억 5천만 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증여 혐의가 있는 금액은 앞서 소명해야 하는 전체 대상 금액과 같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즉, 과거 전세보증금 2억은 부모님이 지원해 줬는데 이를 부모에게 반환했어야 함에도 자연스럽게 나억울 씨 본인의 취득자금을 구성하게 됐고 당초 부족했던 1억 5천도 부모가 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억 5천에 대해서 시인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엔 억울하죠.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금융자료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이 된 2016년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취득한 이전까지도 말이죠. 금융분석에서 행여나 불분명하게 큰 금액이 출금된 게 있는지, 부모님에게 갔던 금액들이 있는지 등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래들을 끌어모아서 이 합계가 얼마쯤 되니까 증여 혐의가 있는 총 3억 5천 중에 이 합계 금액을 좀 인정해달라 라는 식으로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부모로부터의 차용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대차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상처럼 준비를 잘 해놨으면 바로 이럴 때 써먹기 좋은 겁니다. 앞서 금융분석 통해서 소명 가능한 금액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총 증여 혐의 3억 5천 중에서 5천만 원을 금융분석 통해서 끌어모아 취득자금 원천으로 마련했으니 3억 원 남았습니다. 이 3억 원 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해 보는 겁니다. 다만 참 불행하게도 나억울 씨는 부모와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점, 증여 혐의로서 도저히 취득자금 원천을 찾아낼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차용이다 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증여라고 시인해야 되고 증여세는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 해당했다면 증여세 추징이 한 푼도 없이 종결할 수 있으리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 지급 사실도 없는데 부모로부터 빌린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다만 이 사례에서 나억울 씨가 부모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추가적인 증여 문제가 법률적으로 없으니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내가 사실 부모님한테 원금 상환 계획은 다 세워놓은 상태로서 2억 원은 빌린 것이니 인정해달라 라고 주장해 보는 겁니다. 아주 만약 잘 대응해서 운 좋게 이 2억 원까지 소명이 됐다면 남아있던 증여 혐의 3억 원 중 2억 원은 부모로부터 빌린 돈이 됐으니까 실제 증여 혐의는 이제 1억 원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소명한 내용, 취득자금 총 8억 원 중에 실제 세무조사 진행할 때 국세청에 소명할 원천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볼까요? 1번, 4억 원은 시중은행 대출. 2번, 본인과 배우자가 적금으로 모은 돈 5천만 원. 3번, 과거 전세보증금 2억 원은 사실상 부모가 당시 지원해줬던 것이므로 이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상환 계획이 있음을 주장. 4번, 취업 이후로부터 부동산 취득한 2016년까지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서 취득 원천으로 볼 금액을 끌어모은 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5번, 나머지 1억은 증여세를 시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억울 씨는 부모에게 이자 지급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3번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총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로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보고 법률을 근거로 해서 주장해 보는 거죠. 조금 격가지로 한 단계 나아간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억울 씨는 본인 단독 명의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배우자가 모았던 적금도 일부 포함됐다고 했죠.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아파트는 나억울의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억울에게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 문제 없죠? 이를 활용해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배우자의 금융계좌 분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 배우자도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게 출금되거나 나억울에게 직접적으로 보낸 금액을 다 합해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만약 5천만 원이다. 그럼 이 5천만 원도 사실상 나억울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간 것이니까 소명해달라 라고 해봅니다. 그럼 배우자의 적금과 이렇게 배우자 계좌에서 끌어모은 자금의 합계액이 몇 천만 원이 된다면 어차피 배우자 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면서 취득자금의 원천도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취득자금 중에서 증여 혐의로 볼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아주 다행히도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좀 드리고 있었다면 당초에는 이자의 명목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가 단순히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줬던 건데 이번 취득자금 조사를 통해서 예전에 전세보증금 2억 빌린 것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거다 라고 주장해 보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2억이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것으로 인정될 확률은 커지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억울 씨와 같은 사례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국세청에서 이를 알고 조사에 착수한 이상 증여세 없이 끝낼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억울 씨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당초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명백히 불분명한 1억 5천만 소명하면 된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사례들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불거지지 않으려고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동영상을 만들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소비 대차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동일한 사례로 10월에 세무조사에 선정되셨다면 먼 과거의 자금부터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더 넓은 범위의 기간을 정해서 취득자금에 왁구를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57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